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해시태그로 이렇게 빅테크 또 미국 증시 랠리가 올라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올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미국 증시 랠리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 이 기술주들이 정말 멱살 잡고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빅테크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었죠. 연초 대비해서 아마존과 알파벳은 35% 상승했고요. 또 엔비디아와 메타 플랫폼은 98%, 99%, 10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른바 팡 주식들의 랠리에 최근에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낙관론과 이제는 빠질 때가 됐다라는 비관론이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글로벌 증시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 부채 한도 협상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글로벌랩의 품격, 자, 금융시장계 신사의 품격이시죠.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의 유동훈 본부장님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나오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니,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부채한도 협상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네. 의회와 미국 대통령 간의 또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불안감이 더 좀 조성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끝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러다가 막판에 거의 또 극적 타결 막 이런 기사가 나오긴 하잖아요. 당연하겠죠. 예. 지금 협상만 해도 지금 78번째. 네네네. 네, 그러니까 한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의견 차이를 좀 수렴하는 데 있어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을 보시면 계속 패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결렬이 됐다. 그래서 한도가 안 올라갔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디폴트가 생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게 되죠? 패권을 나중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심각한 상황까지 그죠. 오죠.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기 나라에 해를 끼칠 정도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협상 타결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건 0%. 0%네요. 네, 0%고요. 그러네요. 네, 미리 일찌감치 될 거다라는 게 7%니까 지금 결렬이 된 거죠. 그렇죠. 원래는 지금 협상이 일어나야 되는 시기가 보통 7, 8월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옐런 재무장관님께서 네네네. 계속 빨리 온다면서 6월 1일까지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네. 아마 지금 결렬 현상에 있어서 좀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렬이 아니라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되고 네. 단기적인 어떤 그 결과가 나올 것, 그러니까 즉 한번 하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은 70%고요. 굉장히 높네요. 예. 네. 그리고 만약 장기, 그러니까 한참 뒤에 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는. 그렇죠.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경우죠. 예. 그거는 22%밖에 안 되고요. 아무튼 어쨌든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는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계속 이거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2011년에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자꾸 비교를 하시면서 네네. 그때도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을 당하면서 미국 증시가 거의 한 6개월 사이에 고점 대비해서 20%까지는 아니고요. 한 10%대 중후반 정도 빠졌어요.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30% 이상. 네네. 네,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불안해하시고 또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6월 1일 전에 타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결과만 봐도 지표만 봐도 0%라고 하니까요. 네. 저도 거의 다 이렇게 질질 끌다가 막판에 아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치가 이런 겁니다. 약간 이렇게 좀 보여준 그렇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간의 좀 불안감만 좀 조성해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약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지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미국의 4월 CPI가
4.9%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식품의 물가 반영이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식품 물가 지수나 이 주거비 이런 CPI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코어 CPI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보면 근원이라는 게 있고 헤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헤드라인은 아무래도 이제 식품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숫자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근원 같은 경우에는 4.9보다 더 높아요. 네. 그게 이제 근원에 포함되는 게 이제 주거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월세죠. 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주거비를 보더라도 또 아니면 근원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0.1% 상승을 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거비만 빼면, 네네네. 그러니까 주거비 이외의 모든 근원,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0.1% 상승을 했으니까 곱하기 12 하더라도 1.2%밖에 안 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혔다라는 건데, 그러면 네네. 이제 뭐가 아직 안 잡혔냐? 집값이 그러니까 월세가 안 잡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집값은 잡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올라가던 폭이 많이 떨어졌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먼저 떨어지고 나면 이제 주거비가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차트에 보시면은 꺾였죠. 아, 꺾였네요. 예, 예, 완전히 예. 꺾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이게 굉장히 춥네요. 중요한 거죠. 어쨌든 0.4% 올랐다라는 건 곱하기 12 하시면은 5%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4.9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근데 나머지는 다 잡혔잖아요. 네네네. 그럼 앞으로 떨어지겠죠. 어.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주거비도 피크를 쳤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네네네.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가 인플레이션이 옛날보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네.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막 치고 올라가기 전에 평균치가 한 10년 동안 보시면 약 한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2%로 잡으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숫자가 3% 밑으로 떨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지금 5% 이상이니까 이미 인플레이션 낮추는 효과를 갖고 오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얼마나 떨어뜨릴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아.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물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미치는 영향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너무 이걸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과거에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 문제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면서 3%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다면 네. 그 구간 내에서는 증시가 보통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부채 뭐 협상 또 인플레이션, 금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협상이 타결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 숫자가 앞으로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네. 지금 전략 자체는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서 투자를 하는 전략은 적절하지 그렇군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 슬슬 하나둘 해결해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주식하면서 CPI 지수를 언제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봤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CPI 지수 맨날 FOMC 회의 결과 그 새벽에 막 들어가서 보고 맞습니다. 관심 갖고 나 내일 투자 어떻게 하지 미국 주식 파나 마나 막 이런 거 고민하던 그 시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진짜 이렇게 좀 네. 주거비가 안정을 찾으면서 CPI에 대한 그 예전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 시기는 좀 지나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좀 완화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해볼게.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네. 아, 실적 시즌을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섹터별로 좀 특징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실적을 보고 있으면은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물론 매출 증가율이 떨어졌고 또 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지만 예상보다는 좋은 숫자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극심한 침체로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슬로우다운, 그러니까 좀 네네. 천천히 안정을 찾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착륙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 환경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표가 왜 중요하냐면 네. 요즘에 이 IT 업종이 좋잖아요.
IT 그죠? 업종은 항상 좋죠. 네. 작년에 코로나 때도 실적 엄청 좋았잖아요. 네. 예. 작년에만 안 좋았습니다. 약간 그러면. 좀 네네. 주춤했죠. 예, 예.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예상보다 상회하는 매출을 보여준 업종. 거의 87%의 기업들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 게 IT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여기 임의 소비재가 88%고, 네네. 뭐 유틸리티는 뭐 이해하십시오. 이건 뭐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거고요. 근데 네네. 임의 소비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뭐 들어있습니까? 전기차가 들어가 있어요. 아, 임의 소비재 안에 전기차가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업종, 그러니까 전기차와 IT 업종은 예상보다 매출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3월 31일, 그러니까 3월 1사분기 말에 1사분기 전체에 대한 전망치를 했을 때는 EPS가 마이너스 7% 정도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네. 근데 겨우 한 달 반 지났는데 그러네요.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높아졌네요. 나왔어요. 그래서 네. IT 업종의 매출이 특히나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왜 지금 IT 업종이 좋은지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좋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AI 얘기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생산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업종들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뭐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게 챗 GPT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AI 얘기 많이 하고 네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네네.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아무래도 비중 확대 전략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챗GPT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뭐 미래의 산업이죠. 뭐 예를 들어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AI, 챗GPT 이런 쪽이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예. 어떻게 보면 95년도에 네. 인터넷이 처음에 들어오면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굉장히 높은 IT 업종의 상승률이 나왔죠. 네. 똑같이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그때 얼마나 올랐냐면 나스닥이 500% 올랐거든요. 네. 5년 동안. 그때 뭐 그거는 닷컴버블처럼 갔죠. 그 예.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IT 업종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들이 그 상승장, 뭐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하죠. 이게 초반에 지지부했다가 확 올라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 구간에 초입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경기가 침체를 하고 예, 있다라는 내려가고 걱정하잖아요. 있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훅 뛰려면 네네. 이게 이제 안정을 찾아야죠. 아, 경기 침체가 안정을 좀 찾으면서.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뭐 성장률이 10%였다. 네네. 그럼 이제 올해는 4%다. 음. 근데 거기서 이제 바닥을 2%쯤에 다지고 네. 다시 4%로 올라간다. 요게 나올 때 이때가 아마 확 튀는 그런 엄청난 그런 상승률을 모습이 나올 보이겠군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같이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그 글로벌 자산 배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이제는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네. 채권 투자에 목숨 걸지 마라. 아 이제는. 네.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얘기하는 게 올해는 채권 투자의 시대다. 맞아요.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뭐 난리 났었죠.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네. 막 올라갈 때는 거의 4.4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피크를 봤다. 이제 앞으로는 금리를 떨어뜨릴 거다. 근데 만약에 저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면 지금 3.5에 있는데 그렇죠. 저게 계속 떨어져서 밑으로 3, 내려온다면. 2, 뭐 2.5 이렇게 떨어진다면 채권 투자 시대가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3%대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간다. 네. 이러면은 이 기준금리가 또는 아니면 10년 국채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3.5%의 금리를 가지고 예상을 해보면 국채 투자를 했었을 때 장기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준의 일드는 3%라는 거죠. 그럼 3에서 3.5% 정도를 벌어들일 때 네. 내가 투자 비중을 채권을 다 들고 가버리면 손해죠. 연간 수익률이 3에서 3.5%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전략입니다. 우리가 보통 운영을 할 때는 연간 수익률 최소 한 7, 8%? 그렇죠. 예, 좀 더 높으면은 10% 이상. 10% 정도 예, 하죠. 예. 그렇게 보면서 투자를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듯이 주식 비중을 더 높게 가지고 하고요. 이제는 예, 예. 채권의 비중을 작게 가져갑니다. 보통 이제 6대4 전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예. 60% 주식, 40% 채권. 이게 이제 기본의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인데 네. 그것보다는 주식을 더 많이 들고 가고 채권은 그것보다 작게 들고 가고 이런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3에서 3.5의 수익률이면 S&P 500의 평균 지난 한 30년간 수익률이 10%대 초반이니까 굳이 채권을 들고 갈 이유는 전혀 없게 된다라고 그렇죠. 좀 생각을 좀 또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장 대표 종목들 요즘 좀 국내장은 좀 지지부진하고 막 네. 섹터가 계속 변하고 좀 투자하기 좀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사이클로 놓고 보면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성장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업종을 얘기하냐면 뭐 대형 기술주 네. 또는 뭐 반도체, AI 관련된 IT 업종, 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업종, 네. 전기차 부품 업종, 그렇죠. 그다음 바이오 업종 이렇게 이제 성장주들을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제가 쭉 나열했던 이 업종들이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죠. 많죠. 네. 예.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쭉 종목들을 뽑아보면은 뭐 여기 대형주들이 쭉 나오는데 보시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도 들어가고 우리 조선 업종도 들어가고 반도체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올라와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여기 오른쪽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항상 이 얘기하죠. P 멀티플이 낮다. 그렇죠. 예, PBR이 낮다. 네네네. 예, 왜 그러냐면 ROE도 낮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도 낮고요. 특히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요. 친주주 성향이 없죠, 별로. 예. 예. 이제 보시면 제일 낮아요. 17%. 예. 미국은 얼마죠? 두 개 굉장히 더하면 높네요. 예, 예. 97%. 이거 좀 고쳐야 돼요, 사실. 그게 멀티플의 문제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근데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고 뭐 약간 배당 많이 주고 뭐 그렇죠. 뭐 자사주 매입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예, 있죠. 사건 사고도 많이 터지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변할 것 같고요. 네네. 물론 상속세 문제라고 얘기들을 하시지만 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스타킹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도 들으면서 항상 과외받고 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같이 공부하면서 이 주식시장 열심히 잘 이겨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역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